2025년 들어서 주가가 650% 이상 폭등한 기업이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원자력 에너지 스타트업 오클로 이야기인데요. 아니,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배경? 이게 뭘까요? 그냥 뭐랄까,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최신 기술이나 에너지 시장 동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좀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그 주가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뭐랄까 에너지 산업의 큰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혁신, 또 시장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돌아가는 걸 봐야 합니다. 오클로는 바로 그 복잡한 방정식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클로의 급등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최근에 발표된 그 20억 달러짜리 파트너십,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이걸 중심으로 이게 오클로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죠. 원자력 에너지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봐야 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환경까지 이런 큰 틀에서 오클로가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오클로라는 회사 자체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오로라 파워하우스라는 이름의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요. 네. 그냥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모듈식 고속 핵 분열 원자로 이렇게 부르던데 이게 기존 원자로랑은 좀 다른 건가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속 핵분열이라는 부분인데요. 고속 핵 분열이요? 네. 기존의 대부분 원자로는 좀 느린 중성자를 이용해서 핵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니까 핵연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 효율성이 높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있는 에너지까지도 활용하거나 심지어 핵 폐기물 양 자체를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와. 오클로는 바로 이 고속로 기술을 작게 그리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상용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핵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폐기물 문제까지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니 이거 상당히 혁신적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또 다른 기술적인 특징 같은 건 없나요? 오클로 원자로의 그 연료 유연성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연료 유연성이요? 네. 보통 원자로는 이제 농축된 우라늄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클로의 오로라 파워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재처리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기반 연료도 별도의 농축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아, 농축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뭔가 그 규제라든지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건너뛸 수 있다는 건 그 초기 연료를 확보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오클로처럼 여러 개의 소형 원자로를 좀 빠르게 배치하려는 전략을 가진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이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런 재활용된 핵물질을 활용해서 초기 시장 진입의 어떤 장벽을 낮추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야, 기술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최근에 그 20억 달러 파트너십 발표 소식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유럽의 뉴클리오라는 회사랑 손잡고 미국 안에 첨단 해결료 제조 시설을 짓는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좀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미국하고 유럽 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점이죠. 국제적인 협력? 그렇죠. 단순히 두 회사 간의 계약, 이걸 넘어서서 어떤 에너지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기술 리더십 확보 이런 측면에서 양국 정부의 어떤 암묵적인 지지나 관심이 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은 그만큼 프로젝트에 무게감을 더해주죠. 정부 차원의 관심도 있을 수 있다. 국제적 협력 말고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뭐 스웨덴 회사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스웨덴의 브류칼라라는 회사도 이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생산되는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이 회사도 끼는군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오클로, 뉴클리어, 그리고 이 브류칼라 이 세 회사가 이미 이전부터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아, 원래 알던 사이였군요. 네. 기존의 어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크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걸 발전시킨 거죠.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연합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20억 달러짜리 파트너십의 진짜 핵심 전략, 이건 뭘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잉여 플루토늄을 원자로 연료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플루토늄 재활용.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클로의 그 연료 유연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돼서 대량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술 개발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네, 바로 그 공백기 동안에 예를 들면 핵무기 해체 과정 같은 데서 나온 잉여 플루토늄을 활용해서 초기 연료 수요를 좀 해결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활용 가능한 자원을 딱 잡아서 기술 상용화의 그 첫 단계를 넘어서겠다. 뭐 이런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파트너인 뉴클리오의 방향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뉴클리오라는 회사가 뭐냐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얻은 물질, 예를 들면 MOX 연료 같은 걸 사용하는, 그러니까 핵연료 순환에 최적화된 그런 차세대 모듈형 원자료, AMR을 개발 중인 회사거든요. 아, 뉴클리오도 재활용 쪽이군요. 네, 오클로 역시 지금 테네시주에 대규모 연료 재활용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사 모두 핵연료 재활용과 순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번 파트너십은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동안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이 원자력 에너지가 특히 오클로 같은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시대적인 요구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역시 그 인공지능, AI 열풍이에요. 아, AI. 네, AI 모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원하고요. 그렇죠. 끊기면 안 되니까. 바로 여기서 원자력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는 간헐성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원자력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저부하 전력원이니까요. AI 데이터 센터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거대 수요처가 딱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으로서 원자력의 필요성이 확 커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뭐 정책적인 발언 같은 것도 좀 불고 있나요? 네, 정책적인 움직임도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좀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배나요? 와.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 내무부 장관이자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 의장인 더그 버검 같은 인물은 이번 오클로 뉴클리오 파트너십을 두고 미국 에너지 우위 의제, 아메리칸 에너지 더미넌스 어젠다를 위한 또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물론 이건 특정 정책적 입장을 저희가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책적인 기조나 발언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거대한 기술 트렌드인 AI와 또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뜩 맞물리면서 원자력, 특히 이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는 회사가 오클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경쟁사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오클로만의 강점, 이건 뭘까요? 오클로는 몇 가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기관인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네, DOE. 이 에너지부랑 이미 핵연료 공급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부와의 계약은 아무래도 그 기술력이나 사업 안정성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네. 또 에너지부가 진행하는 그 차세대 원자력 실증 프로그램, ARDP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차세대 원자력 설계, 건설, 운영 이런 걸 지원하는 거라서 정부의 어떤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와, 정보와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해 보이네요. 그럼 실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뭐 계약 소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최근에 오클로가 여러 건의 사업 협력이나 계약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계약 상대방 중에 AI 데이터 센터 공급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앞에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 차세대 원자력의 아주 핵심적인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클로가 이들과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게 그냥 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좀 진전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차별성도 있고 정부 지원도 받고 그리고 실제 시장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확 반영된 거군요. 아, 근데 주가가 이미 연초 대비 650%나 올랐다는 건 솔직히 좀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괜찮을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오클로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려사항입니다. 오클로는 아직 상업운전을 시작해서 실제 매출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이미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어요. 30주요? 와. 네, 이거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위 말하는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인 거죠. 실제로 그 20억 달러 파트너십 발표 당일에도 주가는 뭐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파트너십 발표라는 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잠시 오르는 듯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 20억 달러 계약 자체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미 한껏 높아져 있는 그 주가 수준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미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걸 수 있죠. 하긴 이미 650% 올랐으면 그쵸. 그럼 앞으로 오클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은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전망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클로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을 잘 완료하고 또 규제 당국의 인허가 더 순조롭게 통과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들을 계속해서 따낸다면 현재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고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인허가 과정이 계속 지연된다거나 혹은 경쟁사들이 더 빨리 치고 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높았던 기대만큼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아, 위험 부담도 크군요. 네. 그래서 험난한 여정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약속했던 기술과 비전을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오클로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이라는 혁신 기술부터 AI 시대가 불러온 에너지 수요의 변화, 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는 어떤 정책 환경,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움직이는 투자 시장의 기대와 또 냉정한 평가까지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그 기술적인 특징부터 뉴클리오와의 전략적인 제휴,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자본의 논리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네요. 네, 맞아요. 오클로의 사례는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는 분야 전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청사진을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해내고 또 경제성을 증명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신뢰와 수용성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시장의 그 뜨거운 기대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가 오클로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 기반의 에너지 기업들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기술이나 에너지 혹은 투자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의 속살을 좀 들여다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뉴스를 그냥 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맥락과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어떤 열광적인 기대나 높은 기업 가치 이런 걸 잠시 좀 접어두고 본다면 오클로 같은 기업이 진정으로 미래 에너지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이정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좀 과감한 시도들의 성공 혹은 실패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